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흉노족과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한반도 철기 국가들, 그 다음 베트남과 일본에 있었던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흉노족입니다. 자, 흉노족은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유라시아 대륙 북부 유목지대에서 성장했던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가 언제냐면 묵특 선우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묵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이 되겠고, 선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담겠지만 흉노족의 지도자를 우리는 선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묵특 지도자가 있었을 당시에는 만리장성 이북 초원지를 통합을 하여서 한나라를 공격을 했는데요. 이때 한나라가 누구였었냐면 한고조 유방이었어요. 이 한고조 시기에 한나라를 공격을 해서 한나라가 크게 패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평성의 치 또는 백등산 전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등산 전투, 즉 평성의 치로 인해서 약 고조가 있었을 당시 60여 년간 동안 이 한나라보다 흉노족이 더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묵특선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면, 묵특선우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왕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소군이라는 여인은 한나라 왕실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도 한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한국사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궁녀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황제나 또는 왕을 위해서 살아갈 여자들이 바로 우리는 궁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승을 입으면 이제 빈이 되거나 뭐 비가 되거나 뭐 귀인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왕소군도 그런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워낙 그 황제에게 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보다 더 이쁘게 이렇게 좀 쉽게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작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주작질을 많이 했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주작질을 많이 했었는데, 이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림의 조작도 했는데 이제 자기 스펙보다 더 떨어지는 얼굴로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왜냐면 황제한테 승을 얻기 위해서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줄 때 사기로 그려줘야 황제가 얘 오늘 한번 예방에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가 왕소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좀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아마 평범하게 그렸다든지 아니면은 어쨌건 간에 황제의 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그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소군은 좀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이제 승을 못 받고 있다가 마침 이 묵특선우한테 굴욕적인 이런 이제 조약 같은 것들을 맺으면서 그 우호를 다짐하자는 의미의 여자를 한 명 보내주게 된 거예요. 이제 왕실에서 제일 이제 이쁘다고 소문난 애를 한 명 이제 보내주자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제가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아까 어거지로 주듯이 줘야 되는데 가장 이쁜 사람 주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쁜 사람은 자기가 결혼해서 데리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못생긴 게 누구냐? 제일 평범하게 생긴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왕소군을 보내기로 했어. 이제 묵특선우한테 이제 보내는 날에 이제 왕소군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 쓱 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마, 내가 그림에서 봤던 여자가 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그림의 스펙보다 훨씬 이제 우월한 그런 이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왕소군을 보면서 이제 한탄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이제 와서 무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줬는데, 이제 보내주면서 굉장히 배가 아팠을 거예요. 한고조 유방이. 또 묵특선우를 딱 봤는데, 야, 한나라가 존나 크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졸라 큰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이쁜 여자를 보내주고 말이야. 마음씨가 대단히요 하면서 막 편지를 써주고 막 그래요. 막 어쨌건 간에 막 왕소군을 막 이제 떠받들어주고 그래요. 사실 왕소군은 이 한족으로서
이 결혼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이 무특선우가 그 왕소곤한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소곤이 이제 거기에 그냥 순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묵특선우를 도와서 흉노족의 그 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데 있어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여인이 바로 왕소곤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자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건 왕소곤에 대한 내용이 이 교과서에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수능에 나온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만 왕소곤에 대해서 나오면 사실 흉노족이 나오거나 또는 묵특에 대한 얘기 말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보면 흉노족의 정치는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체제까지 갔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우, 이 지금 묵특선우에 나오는 이 선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우라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이냐? 자, 족장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군주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족은 나라를 3등분을 하여서 중앙은 선우가 맡고 그 다음에 좌방, 그러니까 이제 좌방과 이제 우방을 나눠서 좌방을 맡는 사람은 좌현왕, 그 다음에 우방을 맡는 사람은 이제 우현왕,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를 이제 3등분을 해서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흉노족에 지나서 고조선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고조선은 이제 야오닝 지방에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을 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단구왕검 이제 신화가 나오는 거죠. 건국 신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이거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자면 미송리식 토기. 이 세 개의 유적의 이 세 개의 유물, 유적이 아니고 이제 유물의 분포에 이제 미뤄 볼 때 고조선은 어디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주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지역 여기에 특히 이제 랴오닝 지방까지 해서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러요. 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생긴 게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곳곳에 이제 이런 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고인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는데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이제 뚱뚱하게 생긴 거, 이런 동검, 이런 게 있죠. 예, 비파형 동검. 이제 미송리식 토기는 이제 뭐 역시나 여기도 뭐 민무리 토기 이런 계열이긴 한데 이제 미송리식, 그러니까 미송리에서 나온 토기 방식이 있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고조선의 영토는 이 세 가지 유물의 분포에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기원전 3세기에는 저 중국의 연나라하고도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상, 경, 대부, 장군 같은 이런 관직들을 설치를 하여서 운영을 하였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이 굉장히 뭐 어떻게 나라 형태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고조선입니다.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위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로 이제 이행하고자 하는 이제 그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위만이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준왕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고조선 이거 청동기 찌질한데 하면서 자기 철기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준왕이 이렇게 이탈하고 이 자리에 이제 위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이 위만조선이 성립되고 나서부터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조선이 철기 시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만조선 당시에 이 고조선은 한나라와 이제 진,
가운데에 딱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개무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한나라고 여기가 이제 진나라인데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조선이 대략 이제 고조선이 이제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렇게 바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길은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길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한나라가 진나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고조선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나라와 고조선과 진나라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나에 팔면 여기서는 이제 더블로 팔고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로 하면 여기서 뭐 이제 또 더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수수료 챙기듯이 그렇게 챙기는 그러한 이제 무역 방법을 우리는 중개무역이라고 그래요. 즉 그러니까 한나라와 진나라가 서로 이제 교역을 할 때 고조선이 중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성해지는 고조선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무제가 고조선을 이제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4군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임둔, 진번, 낙랑, 현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낙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같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낙랑에 보면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낙랑공주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명고라고 해서 뭐 스스로 울리는 북인이 어쩌니 그런 얘기. 이거는 솔직히 말해 좀 약간 개소리 같고요. 그냥 이제 전래 동화 같은 거죠. 이제 낙랑공주와 뭐 호동왕자라고 해가지고, 호동왕자는 이제 고구려 사람이고, 그죠? 낙랑공주는 이제 낙랑군인데, 이 낙랑군이 결론적으로는 뭐 멸망했다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가 그러니까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낙랑은 결국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복속당하게 되는 거죠. 정복당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자, 한반도의 철기국가입니다. 자, BC 4세기, 자, 기원전 4세기 무렵에는 부여가 건국을 했는데요. 이 부여는요, 송화강 일대에서 있고요. 송화강 일대에 터를 잡고 있고, 건국은 예맥 쪽이라고 하는 족속이 건국을 한 나라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원전 2세기 이전에 부여에서 이제 일부 이탈을 해서 이 부여 사람들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요. 압록강 유역이고요. 압록강 유역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여족에서 부여족 1파가 이제 나와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주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고구려 유이민에 의해서 백제가 이렇게 건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이제 터를 잡으면서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있죠. 뭐 온조와 비류, 이제 비류 형제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자, 이렇게 온조와 비류가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마한의 소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마한의 소국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통합을 하다가 이제 근초광 시절 때쯤에 이제 마한의 이제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지구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백제라는 나라가 건국이 될 때 고구려에서 왔고, 고구려는 어디서 왔다? 부여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사르곡을 중심으로 유이민과 토착민의 연합으로 신라가 건국이 돼요. 그래서 이 유이민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에는 가야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가야는 왕국이긴 왕국인데 이제 9개의 이제 가야국이 연합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맹체.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넘어가서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북부 베트남인데요. 자, 중국의 광동 지역부터 해서 북부 베트남까지의 이제 영역을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역사에서 이제 광동부터 북부 베트남까지의 그런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이제 세 개가 나와요. 반란국, 어우락, 그다음에 남비엣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반란국과 어우락 왕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반란국은 최초의 국가인데 중국의 하나라와 같은 그런 이제 신화적 국가입니다. 기록으로서만 남아있는 국가고요. 어우락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반란국. 그다음에 어우락은 안정부엉이라는 그 사람이 건국을 하였고요. 이 어우락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1대 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람같이 왔다가 뭐 곧잘 없어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남비의 세계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이 남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남비엣이 나오지 앞에 있는 어우락이나 반란국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남비엣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나라의 관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광동 지역의 관리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뭐예요? 북부 베트남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규정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광동부터 남쪽에 있는 북부 베트남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남비엣은 광동 지역의 진해관리 출신이었던 찌에우다가 진시 황제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건국을 하는 것이 남비엣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동 지역에서 이 남비엣이 만들어졌는데 어우락 왕국을 정복하면서 북부 베트남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광동부터 북부 베트남까지 라고 우리가 활동 영역을 규정 짓는 거예요. 자, 남비엣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남비엣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토착민과 토착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농경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한나라와 대결을 펼쳤지만 기원전 111년에 한무제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한 군현들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증짝 증리 자매들이 저항운동,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이 실패를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1세기예요. 그리고 약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10세기 때까지 즉 이제 10세기가 언제냐면 한이긴 한인데 무슨 한이냐면 후한 때예요. 후한 때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비엣 또는 남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열도를 볼게요. 일본 열도는 먼저 30여 개의 소국과 특히 이제 야마타이국을 대표로 하는 이런 이제 소국 체제로 있었어요. 3세기경에. 그러다가 이 소국들, 특히 이제 소국들이 중국의 이제 위나라하고 교류를 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중국은 언제 때겠어요? 그렇죠. 위진남북조 일대에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뒤처지게 지금 살았단 말이죠. 자, 세 번째, 그 중에 이제 야마타이국에 대해서 볼 건데, 야마타이국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요 사람만 봐주면 돼요. 히미코 여왕. 예, 히미코 여왕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이 세워지는데, 야마토라는 이제 나라와 주변 호족과 이제 연합을 하면서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5세기 후반 큐슈 북큐슈에서 간도 지방까지 성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세기 후반에는 영토도 넓어지게 되더라. 또 이제 활동 영역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국가 체제의 정비, 그 다음에 전쟁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